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972만이 넘어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 가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고령층 1인 가구가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 1인 가구 전망에서 2010년 대비 20대와 30대는 각각 77%, 57%가 늘었지만 60대는 117%나 증가하고요. 80대 1인 가구 수는 무려 176%나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립감을 호소하는 개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했고요. 일본 역시 2021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맞춰서 서둘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2023년 지역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연말부터 지역을 강타하는 이슈, 바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인데요. 자, 단순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 간의 갈등, 또 민대민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동 예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행정구역 통합 논의 배경부터 양시군의 주장, 그리고 진행 과정과 앞으로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기자님, 우리 그 행정구역 통합 논의 그 배경부터 한번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건기청 안동시장 당시 후보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도시군 간의 행정통합이었습니다. 네. 당시 건 시장은 이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통해 30만 인구 달성 등을 약속했고 결국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무투표로 당선된 김옥동 예천 군수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요. 당시 선거 공약으로 김학군 군수는 신도시의 행정체계 일원화를 공약했습니다. 예. 자, 두 단체장이 민선 8기 출범 전에 만난 자리에서도 그 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 등의 논의는 있었죠. 예, 그 민선 8기 출범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 28일 예천군청에서 두 단체장이 만났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이제 시종일관 하기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예.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등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안동과 예천 두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김학동 예천 군수는 도청 신도시의 통합 행정을 강조를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협의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신도시 내 물 공급 문제,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문제, 돌봄 문제 등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건기청 시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신도시 내에 공동행정사무소의 설치를 제안하는 등 당시만 하더라도 두 시군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예, 그렇죠. 6개월 전만 해도 이랬는데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이었죠. 안동시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조례는 시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예천군 내 일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회까지 벌이기도 했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양 시군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동시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게 지난해 10월이고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는 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생활권 일원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지방 소멸 극복,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이유로 들었고요. 예. 이 같은 안동시의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 예천에서는 안동시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천 입장에는 신도시 내 공동행정사무소 설치 등을 당시 기준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제 뒤집은 건기청 시장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죠. 예. 이로 인해서 예천군의 유림이라든가 일부 간변단체 등은 이제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안동시의 행정구역 지원 조례 제정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시에서 행정구역 지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1차로 지난해 10월에 제정안을 올렸는데 일단은 보류됐었죠. 당시 시의회에서. 예,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만. 예. 일단 1차에서 보류됐고 지난 12월에도 또 올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결됐고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예천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동 내부에서 좀 의견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자,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 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된 게 바로 이때쯤 아니겠습니까? 네. 예천 안동 행정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쯤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발대식을 겸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 개첨 등 통합 분위기를 만들고 또 신도시 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고요. 예. 지금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거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 일원화를 통해서 주민 불통 사항을 해결하고 생활권 그리고 행정권 등 일원화를 통한 행정기관 이용의 혼선을 이제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행정 일원화라는 것들은 출산 장려금, 안동 예천과 다른 출산 장려금,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하 수도 요금, 대중교통의 사업구역 조정이나 요금 일원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 행정권 관할의 일원화라는 것은 법원, 검찰, 세무, 고용노동 등 이런 기관들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간 내에 법원 산하 지원이나 세무서가 있는 안동과 달리 예천은 법무행정은 이제 상주로, 세무행정은 영주로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 지금 이제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행정도 일원화해야 되고 지금 행정권, 행정기관 이런 거 관할 일원화도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행정 일원화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산 장려금 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등 지역 화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일원화하자는 거고 예. 행정권 관할 일원화는 지금 법원은 안동 예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동에 그렇죠. 있고 예천 같은 경우 법원이 상주에 있나요? 예, 그렇죠. 상주에 있고 예. 검찰도 똑같이 그렇게 있고 예. 세무서 같은 경우도 안동 세무서 있고 예천 같은 경우는 영주로 가야 그렇죠. 예, 영주로 가야 되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거를 이걸 일단은 일원화 돼야 된다. 예. 그런 이유에서 행정 통합돼야 된다 이런 거고. 예. 자,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자. 도청 신도시를 좀 보죠. 이게 지금 들어선 게 벌써 만으로 7년 됐고 연차로 8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법무행정, 그러니까 뭐 법원, 검찰 이쪽하고 세무행정, 세무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뭐 거대한 담론이 없어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만 따로요? 따로 해결이 가능하다? 예. 그 법무행정 관할구역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천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의 관할을 안동지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검찰 사무를 보는 지검의 행정구역도 이제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주지원이 문경, 상주, 예천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안동지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이제 검찰 사무 대응하는 안동 상주지청이 보고 있는 문경, 상주, 예천 관할 업무를 안동지청으로 이제 변경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무행정의 경우에는 예천은 영주 봉화와 함께 영주 세무서 관할이고 안동은 청송, 영양, 군위, 의성과 함께 안동 세무서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무서가 없는 나머지 6개 군의 군청에는 출장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원인들은 큰 불편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관할구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안 개정 없이도 각 지방국세청과 뭐 세무사무소의 요청으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행정 관할구역 이 변경,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지방법원과 산하지원의 관할구역이 조정이 되는데요. 예. 이 법률안에는 인구나 뭐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이나 산하지청의 경우도 법원과 산하지원의 대응에 설치되기 때문에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만 이뤄지면 검찰 서무행정의 관할구역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관할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안을 개정을 해서 이제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예천 군민의 낮은 법무 서비스 접근성 등이 이제 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동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예천 군민들 그 상주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머니까요. 예. 실제로 경기도 등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지법이나 지검의 신설 그리고 가정법원 신설 등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의 경우에는 지법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통과도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무행정, 세무행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무행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각 군마다 출장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법률 개정 없이 국회 그 통과 필요 없이도 가능하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고요. 네네. 법원 관할구역 변경만 이루어지면은 검찰 사무를 보게 되는 지방검찰청, 지청 이런데 다 같이 따라서 오게 되는 거니까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안동 예천의 지역구인 김영동 국회의원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갈등 영상을 보면 김영동 의원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시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망만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망만 하고 있다. 예. 최근에 이제 김학동 군수가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안동시에 대해서 길을 가는데 옆에 와서 결혼을 하자는 것과 같다. 갑자기 아파트 벽을 뚫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예. 김학동 군수가 그간 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오다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거는 건기창 시장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천 국민들도 이제 김 군수의 발언에 동의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제는 이 갈등이 민대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천에서는 이제 김영동 의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동과 예천 민대 민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예. 네.
자, 일단은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안동시장은 행정통합 제의를 했고 예천군수는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김영동 의원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마음은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걸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으로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도 연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군위가 대구로 떨어져 나가면서 법정 선거구 인구수를 채울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이 경북에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군위와 같은 선거구로 묶여있던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어느 곳을 붙이느냐가 이제 지역 정치권의 초관심 사항입니다. 예. 그 인구가 이제 뭐 5만여 명 수준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울진이나 예천 둘 중에 한 곳이 이쪽 선거구로 붙을 것 같은데 예. 기존의 예천과 같은 선거구를 쓰고 있는 안동은 예천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독립선거구 지위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울진과 같이 쓰고 있는 영주, 봉화, 영양도 뭐 선거구 법정 최소 인구 13만 명 정도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 안동시 계획대로 연내에 행정구역 통합 주민 투표 등이 이루어져서 이제 통합이 결정되면 같은 행정구역은 법적으로 이제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는 이제 울진이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연계해서 김영동 의원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렇게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자, 갈등 수습과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좀 앞으로는 좀 계속 나와야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뤄진 물밑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안동 예천 김영동 국회의원 이 각자의 속사정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전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갈등 수습이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오늘 도청에서도 뭐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도 있었는데 토론의 대부분이 답을 정해놓은 채 한쪽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식의 힘겨루기식 토론이 아니고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인사를 선별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단계부터 법무행정 등 이런 부분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법률안만 발의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예. 안동시도 일방적으로 통합만 주장하는 게 아닌 전향적 태도가 요구되고 예천군도 이제 신도시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뭘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자, 2023년 새해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경제 분야 전망이 밝지는 못하죠. 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규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예. 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 경제 어떨지. 자, 우선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 지역 경제 이런 순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 세계 경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세계 경제 전망은 일단 OECD가 원래 세계 경제를 2.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MF를 비롯한 이제 주요 경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 둔화 지수 추세는 계속되고 하반기쯤에 이제 회복은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치는 그래도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 국가 신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나 이제 회복 조짐 보일 것 같다라면서 전망치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 세계 경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전체 경제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경제는 그 1%대 수준의 그 저성장을 이미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우리 국내 연구기관들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기관들까지 2% 미만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 추가로 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인상을 하면서 당초의 예측치인 1.7% 성장률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주요 우리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주요국의 어떤 경기 동반 부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또 우리 국내 경제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상의 그 민간 소비 부분에 그 보복 소비 효과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지금 금리 상승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또 약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네요.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뭐 민간 소비 아까 보복 소비 효과로 인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하나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경북하고 대구는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구 경북은 조금 더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물가, 금리, 환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조금 직격타를 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구를 언급하면은 그 대구가 서비스업이 70%가 이래 넘거든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대구는 물가하고 금리가 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지금 44%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하고 금리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지 않습니까? 삼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고유가. 그래서 대구는 1.6%, 경북은 1.1%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전망치가 대구가 1.6, 경북은 1.1이에요. 예, 상당히 맞습니다. 낮군요. 예. 그래서 그 2021년도에 그 경북은 기저 효과가 굉장히 짧게 나타났어요. 대구하고 다르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대외적인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더 심한 수준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그 성숙기에 도달해가지고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아까 그 수치 1.1% 많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IMF 직전인 96년도에 성장률 3.3% 하고요. 예. 지금 이번에 전망한 1.1%가 총액 규모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커져 있지만은 경기 불황하고 저성장 기조 요게 맞물려서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지역경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보면 이제 지금 성숙기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1.1%라는 거는 그 IMF 직전에 3.3% 성장률과 뭐 맞먹는 규모다. 규모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지금 앞으로 뭐 3%, 4% 성장되는 건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겁니까, 아예? 예,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 2023년 대구 경북 제조업 역시 부진이 계속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진은 계속이 됩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 규모에서는 부진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부가가치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생산이 이게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또 교역량도 조금 축소되고요. 또 공급망 불안이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는 둔화될 것입니다만은 이 제조업 둔화될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금리 환율로 인한 영세 제조업 채산성 이 부분이 하방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산성 문제인데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라든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가지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요 이 경북 지역은 주력 업종인 철강,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이 업종들의 협력 업체들, 뭐 2차, 3차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 워낙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수출 기업들의 생산은 뭐 증가할 수 있겠지만 채산성 악화, 뭐 남는 게 별로 없겠다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대구 경북 제조업은 그렇고 서비스업 아까 뭐 대구 같은 경우 70%가 넘던데 서비스업 쪽은 어떨까요? 그 서비스업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경북은 서비스업 특히 이제 그 일반 생활형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경북 지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을 보면은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기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로 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 고물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소비 심리 위축된 건데 이게 지금 원래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성장 기조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가계인데요. 이 가계에 굉장히 그 악재로 작용하는 게 그 매번 이야기하는 3고 현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부분인데요. 이것들도 원래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가계는 물가 금리로 가계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용 상승, 물가 상승이란 소비 위축, 그리고 불황으로 인한 소득 증가폭 둔화 이런 복합적인 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온라인 그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명목 비용만 이렇게 증가하지 실제 이것도 채산성 기업 제조업에서 채산성인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북연구원의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다 안 좋네요. 암울하네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다 그런데 우리만 뭐 좋을 수는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수출 기업 많다고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수출이라도 좀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수출은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내 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대구 경북이 다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다정할 것이다 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그 유가 같은 이런 악재들이 있습니다만은 수출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특히 그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IRA라고 하는. 예, IRA.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이런 부분들은 또 이거와 연관돼서 수출은 증가합니다만은 전기차 완성차 수출이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의 특히 디스플레이나 정밀화학 이 부분은 수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예.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때리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중국과 뭐 우리 대구 경북의 이제 제조업체들 뭐 비슷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한마디로 그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택 가격 한 말씀만 이렇게 좀 해주시죠. 예, 다 설명은 못하실 것 같고. 그 대구 경북은 일단 뭐 경기도나 이렇게 있지만은 일자리는요 원래 그 작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게 경북은 한 1,500명 정도, 대구는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택 가격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포항, 구미, 경산 이쪽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하향 조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도 작년보다는 썩 좋지 못하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 각각 1,200명, 1,500명 정도 증가, 이 정도밖에 증가 안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올 한 해 2023년 우리 지역 경제 전망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든 이 어려움 타게 나가야 될 텐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드릴게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활력을 찾고 회복을 하려고 이제 힘을 쓰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불안 기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경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시도민들께서 이 가게 운영을 제대로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시중에서 통화량이 많아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불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 경제 관리는 절대로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가계가 튼튼해야만이 우리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아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의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념과 지향점이 없다. 이 교육개혁의 허실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문제점. 자, 이주호 씨의 교육개혁의 허실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이 지금 교육개혁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자율성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의 경우에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이제 자율성 확대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통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러면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줘서 대학이 뭔가 좀 의욕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자율권의 주체가 대학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대학 법인, 사립대학의 주인인 대학 법인이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예.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래도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 얘기하면은 뭐 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연구 성과를 어떻게 내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나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학의 처분권까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대학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예상치 못한 좀 포괄적인 그런 자율권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내세우는 게 바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또 대학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겠다인데,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좋아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성 확대한다는데. 그런데 그 주체가 대학 구성원이 아니라 대학 법인이 만약에 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자, 이렇게 교육부는 또 하나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방대학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좋은 말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멋있게 들리죠. 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에도 한번 우리가 다뤘지만은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이제 거의 다 지방에 있으니까 국립대학 총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이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오리무중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권한을 이양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좋은 정책의 방향이긴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든다고 치고 그러면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재정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대학에 지원을 할 건지, 또 대학과 지방 정부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대학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건지, 이게 다 지금 재정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얘기들인데, 앞으로 지금 야당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 얼마나 순조롭게 이행이 될지, 그리고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좀 변신을 해야 될지, 이 로드맵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뭔가 장밋빛 미래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방대학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말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다, 좋은 방향이다, 이런 건데, 현재 법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양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오리무중이다. 혹시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헛도는 얘기 아니냐. 이걸 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또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향만 있지 지금 구체적인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미심쩍은 듯한 그런 눈길로 보는 거군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물론 제대로 돼야지 마땅한데,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호만 지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4대 요건 완화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1995년 531 교육개혁이라는 그때 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4가지 요건? 그게 하나는 뭐냐면 교사, 시설이죠. 시설. 그리고 하나는 교지, 땅. 부지. 그리고 하나는 교원.
그리고 이제 교육용 기본 재산이라는 게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대학의 설립인가도 나고 운영권도 부여하고 뭐 이러는데 이걸 지금 대폭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이거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학교 대학 시설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네. 대학 땅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네, 네, 네. 교수 교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재산. 교육용 네, 기본 재산이 있어요. 기본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4대 요건인데. 네, 요건을 예.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완화해주겠다. 그럼 뭐 네. 시설도 약간 부실해도 괜찮고, 교원. 부실하기보다는 이제 부족해도 괜찮고, 뭐 교원도 교원이 좀 모자라도 괜찮고, 이런 뭐 식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완화하겠다. 네. 어떤 문제가 그렇게 있을까요? 되면은, 이렇게 되면. 예. 저렇게 되면은 국립대학이야 경우에 이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기존에 했던 방향이 그대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예. 사립대학 법인들은 이게 완화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서 학교를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완화된 상태에서 교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두드러진 예가 지금 교수의 경우에 정년 보장을 받는 교수가 있고 비정년 트랙 교수가 있어요. 예. 그 예를 들면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와 같은 타이틀을 가진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정년은 보장되지 않지만 전임 교원으로 취급하거든요. 예. 근데 이 비중이 현재는 5분의 1로 제한돼 있는데 예. 이걸 이제 3분의 1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더 확대하겠다. 이런.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사립대학의 경우에 당연히 비정년 교원 숫자가 많아지겠죠.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원의 경우에 이렇지만 교사나 교지, 교육용 기본재산 모두가 다 이렇게 완화됐을 경우에는 혹시 그런 우려가 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사실 그 교육의 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학교,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 같은 경우는 비정년 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교육의 질도 같이 하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육부의 그 대학 평가도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뭔가 그 재정 지원 사업을 내걸고 대학을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모든 대학이 거기에 이제 충족이 돼야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말고 뭐 어떤 재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평가 때문에 모든 대학이 획일화돼 가고 있다는 이제 지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평가는 폐지를 하는데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대학 인증평가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인증평가를 바뀐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이 대교협이라는 단체의 성격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학 간의 자율적인 협의체로 이렇게 이름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교육부 아래 영향력을 받는 기관이고 그래서 교육부의 주요 사업들을 많이 수탁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교육부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관의 인증평가를 맡겼을 때 해영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게 지금 한 가지 우려고 그리고 이 대교협이라는 단체가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대학을 평가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 좀 사립대학 법인들의 또 이해관계 때문에 엉뚱한 지표로 대학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교육부가 대학 평가를 놓는 대신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언론에서 교육개혁 문제는 많이 안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상대적으로.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 알게 된 얘기도 많고. 그런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제일 관심 많이 가는 게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얼핏 생각하면 좋을 것도 같고. 이거 굉장히 멋있게 벌려요. 자율적으로 뭐 하라 그러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는? 허앵커님 만약에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면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는 법인의 입장에서 어떤 학과가 존치되고 어떤 학과의 정원을 더 많이 줄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되겠고 얼마나 그렇죠. 취업 많이 시킬 수 있겠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 학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인기 학과들만 이렇게 다 늘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대학에서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학문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 존속할 거냐 힘들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대학이라든가 자연대학의 뭐 수학, 물리나 뭐 이런 대학 학과들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문을 닫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 수도권 대학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요. 혹시 국립대학도 대학이 요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사학과를 없앴어요. 그렇습니까? 수도권 대학에서도. 네네. 혹시 국립대학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인가요? 뭐 인문대, 그럼요. 자연대 이미 줄이고 있는 추세고 국립대조차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 평가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라 그러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극단적으로 기초학문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국립대학만이라도 기초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나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겨우겨우 아마 그 기초학문의 어떤 후속 세대들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남아 있을 텐데 이것마저도 없어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국립대라도 기초학문의 보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 계신 사학과 여기는 학생들 많이 찾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찾는 편인데 아직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데 지금 국문과만 해도 또는 민속과만 해도 좀 힘들고요. 저 자연대 쪽으로 가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의 국사립을 모두 막론하고 이런 지금 순수 학문들은 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오늘 결론 말씀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기초학문이 돈이 되지는 않고 인기는 없지만은 대학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고 이게 없으면 교양교육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개 법안이 있는데 인문사회기본법이라는 법도 이제 발의될 예정이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 교육개혁이 너무 지금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개혁의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급하기보다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반드시 그걸 한 다음에 교육개혁을 해야지만이 지금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그런 교육개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육개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전체적인 그 느낌이 뭐 지금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경제계나 사회 뭐 의료계 노동계도 그렇고 너무나 좀 효율화만을 따지는 또 경쟁을 심화시키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